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요즘 이제 투자처 관련돼서 제가 지난주에 다세주택 관련돼서 뭐 장점이나 단점, 그다음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번 주는 좀 오피스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 오피스텔 설명드리고 또 다음번에는 이제 상가 또 설명드릴 계획인데, 자, 오피스텔에 대해서 요즘에 좀 많이 작년 대비했을 때는 좀 많이 좀 정체된 부분도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아파트 값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다세대나 오피스텔 가격도 많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좀 불안한 심리를 갖고 좀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또 반대로 말하면 또 이 수익형 부동산은 또 상당히 그래도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쉬운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뭐 알짜 팁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우리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접하는 경우가 우리가 보면 이제 판촉 행사라고 하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티슈를 뭐 주면서 뭐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러 가시거나, 또는 뭐 어떤 뭐 전단지를 보면서 이렇게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가 과거에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의 뭐 오피스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요즘에 인터넷 기사를 보여서 뭐 신청을 하거나 모델하우스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일단은 그 겨울을 다른 것들을 생각 안 하시고 무작정 투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 상담을 받아보면 뭐 일반 뭐 업무 시설 관련돼서 오피스를 분양을 받았는데 뭐 이걸 주거를 하다가 뭐 문제가 생겼다, 뭐 그렇게 뭐 이야기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이 주거용과 업무용을 좀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한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뭐 실제 사례를 좀 같이 말씀드리면, 이제 뭐 우리가 어떤 뭐 부동산이나 또는 뭐 어떤 현장에 가서 뭐 이제 계약을 하거나 또는 분양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오피스텔 가격이 3천만 원인데 사업자를 내면 뭐 부가세를 환급 받았기 때문에 거의 한 200에서 300 정도 선에서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면 뭐 3천이겠죠. 그러면 뭐 2억 7천에서 2억 8천 정도로 뭐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뭐 사업자를 내고 그런 거 다 도와드릴 테니까 뭐 사업자 내시면 부가세 환급까지 받으시면 된다. 그래서 계약하셨다가 향후에 막상 임대를 놀러 하니까 이제 주거용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또 문제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예 예초에 투자를 뭐 망설이신 분도 있겠지만, 뭐 투자를 이제 뭐 좀 오피스텔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주거용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업무용으로 투자할 것인가 좀 구분하면 될 것 같고요. 좀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아무래도 좀 아파트가 가격 비싸다 보니까 좀 주거용으로 이제 대안으로 좀 찾으신 분들도 많은데, 반대로 또 이 업무 시설로 또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강남이나 마포 일대 가보면요, 실제 뭐 예를 들어서 5층이든 4층이든 사무실 용도로 해서 상당히 또 기업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 뭐 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주거용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업무 시설로 이 업무용으로 일반 사업자를 낸다 하더라도 임대 맞추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좀 우리가 보면 뭐 일자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업무용도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 또 업무 시설 같은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야 되지 뭐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장점이 바로 있겠죠. 자, 장점은 이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이 청약 통장 없이 선착순 분양이 가능한데, 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개 청약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만약에 오피스텔이 만약에 뭐 한 300실이 있다. 근데 만약에 인기 있는 지역이다 하는 경우에는 일부러 이 청약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건설사에서 뭐 또는 뭐 이런 시행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고 뭐 조그맣게 뭐 알 수 없는 경제신문지 일간에다가 청약한다 해서 미분양을 일부러 만듭니다. 미분양하면 뭐 금액이나 호수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말하면 뭐 청약 통장을 해서 뭐 어떤 경우는 뭐 좋은 오피스텔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반대로 이게 청약 통장을 갖고 있어도 뭐 당첨이 됐어도 실제 전화로 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청약 안 하시는 게 낫다. 뭐 그렇게 전화 받더라도 내가 좋다고 하면 갖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 이거는 뭐 제가 방송 시간에 다 풀어드리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부러 깜깜이 분양이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가치를 평가하셔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건축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건축법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나 뭐 다세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주택법에 적용이 되고요. 이제 여기 같은 건축법에 적용이 되는데, 물론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 옛날 주상복합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건축법 적용했는데, 이제 20가구 이상일 때는 이제
청약으로 진행됩니다. 그 주택법 같은 게 청약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 계약 면적은 전용 플러스 공용 플러스 기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84제곱과 오피스텔 84제곱 똑같은 뭐 우리가 84제곱인데 실제 가보면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오피스텔 같은 면적인 것 같은데 좀 더 아파트 넓어 보여. 오피스텔 적은 이유가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용 면적 같은 경우하고 공용 면적만 포함된 가격입니다. 전용과 공용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면적인데 이 오피스텔은 기타 면적까지 포함해서 이 공급 면적이 아닌 계약 면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기타가 포함된 가격까지 면적이 포함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면적이 작아 보일 수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 이제 부동산 R114 이제 통계 자료를 갖고 이제 말씀드린 건데, 자, 21년도 대비했을 때 22년도가 상당히 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특히 이 8호제곱미터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뭐 이 40제곱 이하는 뭐 많이 줄었다고 하기에도 상당히 거래량이 많죠. 자, 이게 이 8호제곱 초과 같은 경우는 실제 오피스텔로 분양한 게 뭐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과거 다 작은 평수, 뭐 원룸이나 1.5로 오피스텔 분양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40제곱 이하 같은 경우가 좀 거래량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21년도 대비했을 때 22년도가 좀 많이 거래량은 좀 줄어들었다. 뭐 제가 볼 때 23년도도 거래량이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제 분양하는 것들이나 또는 뭐 괜찮은 것들은 뭐 2년, 3년 뒤에 또 어느 정도 부동산 회복세 될 때는 오피스텔 입지 좋은 지역은 또 가격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것도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초창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이 높은 업무지 중점으로 좀 분양했습니다. 실제 뭐 1985년도에 마포 성지 빌딩 같은 경우 오피스텔로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오피스텔이라는 게 어찌 보면 좀 생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뭐 70년대까지만 해도 뭐 아파트는 지어졌어도 오피스텔이라는 건 없었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용적률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업무지 중점적으로 분양을 많이 했고요. 자, 2004년도 이전까지는 아파트와 비슷한 대형 면적도 이제 분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02년도, 2003년도 어디 뭐 일기 신도시에 뭐 오피스텔 같은 게 보면 32평대 오피스텔, 어떻게 보면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넓은 규모의 아파트처럼 똑같은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 대비했을 때 또는 규제 대비했을 때 피해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피스텔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2004년 이후부터는 이제 규제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바닥 난방이 50제곱 이하인 경우만 허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욕조 설치 규제를 들어서 그래서 아마 2004년도 이후부터 좀 쭉 상당 기간 동안 이 50제곱 이하로 많이 분양을 했습니다. 아까 통계자료 봤을 때도 40제곱 이하 거래량이 많았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인식이 오피스텔은 좀 원룸이나 1.5룸으로 좀 많이 거주하는 분들 또는 뭐 임대로 해서 뭐 월세로 또 하는 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소형 면적만 분양을 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뭐 아무래도 난방 시설이 있고 없고가 주거용의 좀 기준에 보니까 자 2010년 이후 85제곱 미만까지 좀 더 완화를 시켜줬고요. 그다음에 이 최근에 120제곱까지 허용했습니다. 상당히 넓죠. 120제곱미터 정도면 상당히 넓고 자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 고시 2021-1227호 1227호 이 참고하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120제곱까지 허용이 되게 됐다. 반대로 말하면 이제 120제곱이 넘어간다고 하면 바닥 난방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사무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120제곱 넘어가면 뭐 라디에이터나 뭐 중앙 공조 난방 시스템을 뭐 이용해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넓어졌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거주로 목적으로 하는데 아파트가 너무 비싼데 상대적으로 편리성 어떻게 보면 뭐 편리성이나 그다음에 또 아파트 비슷한 느낌으로 물론 금액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아직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주로 좀 넓은 평수도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주택수 포함 시 이제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뭐 종부세 해당 대상인 경우에도 세금 중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부동산 투자로 뭐 노후에 은퇴 설계하셔서 뭐 월세 받으신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주택을 갖고 있으면 뭐 중과세나 종부세에 좀 지장이 있다 보니까 양도세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가나 또는 오피스텔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상가 같은 경우도 뭐 리스크적인 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마 초보자 투자
아무래도 그래서 오피스텔 좀 투자 많이 하시는데 이때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당연히 세금 중과가 되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서 만약에 좀 안정적인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피스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 업무 시설로 임대료를 받는 것도 괜찮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업무용 오피스텔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임차인 같은 경우에 임의로 이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득세는 어찌됐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건축법에 적용되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쓰든 아니면 업무 시설로 업무용을 쓰든 이 4.6% 취득세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취득세에 대해서 과거에는 주택이 1.1%에서 3.3%까지 과거 시절에는 이 오피스텔이 좀 인기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4.6%도 상당히 높다 보니까 물론 임대사업자 돼서 뭐 85% 감면 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일반 임대사업자에서 10% 환급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주택 같은 이제 취득세 구간이 이제 늘어나죠. 그래서 뭐 4% 이제 8%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오피스텔 취득이 용이해서 오피스텔로 또 취득하시는 분들도 좀 상당히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주택 적용할 때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대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런 것들 좀 투자처를 좀 알아보신다면 아무래도 좀 차익형 부동산 또는 이 수익형 부동산 비교했을 때는 수익형 부동산이 상당히 용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부동산에 가보면 과거 오래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뭐 재건축이 뭐 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좀 약간 주관적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재건축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100% 소유주가 동의를 해야지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80% 동의, 그래도 상당히 높죠. 80% 동의라는 건 상당히 높은 부분들과 함께 그리고 이 용적률 연식들에서 많이 좀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건축은 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80년대 오피스텔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양하게 뭐 그다음에 뭐 관리비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뭐 아파트 대비했을 때는 우리 뭐 장기순환 충당금이나 또는 뭐 그런 것들 뭐 하자 보험 같은 예치금이 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리스크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상반기쯤에 뭐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서 관리비 개선을 해서 좀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좀 오픈된 그런 뭐 관리비 측정이나 그런 것들 좀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찌됐든 뭐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업무 시설이나 또 지하철역 또는 새롭게 수도권에 지하철에 들어온 지역들에 다양하게 지금 오피스텔들이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눈여겨보시면 안정적인 또 임대 수익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뭐 시간이 좀 있다고 하면 좀 30분 정도에서 좀 약간 여담이나 또 이렇게 풀어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좀 어렵다 보니까 또 투자하시거나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요 또 상담 남겨주시면 또 그것까지 같이 또 연계해서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좀 상가를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상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좀 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상가를 또 투자하신 분들 또는 상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다음 주 시청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